자칫 일본과 군비 경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F-35 대량 구매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한국에도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태도, 또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스텔스 F-35 최다 보유. 트럼프 대통령은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일본의 F-35 전투기 구매권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대일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전투기 구매를 재촉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같은 고가의 군사장비를 팔아 무역 역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킬 카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의 도입은 일본의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본은 호시탐탐 방위력을 늘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방위성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불가능 국가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갖춤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일본 움직임에 침략의 야욕이 있다며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미국의 미사일 배치 여부도 파악 중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한미 상호 방어 조약 등으로 일본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만, 갈수록 일본이 많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주니까 일본을 무장화하려고 하므로 일본이 그 가운데 한국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미 국방부 당국자는 NHK의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무장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초 일본은 한국의 초계함에 일본 초계기를 접근시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F-35를 많이 수입하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도 그리 반가운 사안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A 42대 구매를 계획세웠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 대강에 경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길이 248m, 폭 38m에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바람대로 해상과 공군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일본은 결코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다양한 전술적인 수단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F-35A가 도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F-35A는 평양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이죠. 물론 일본에는 대수에 못 미칩니다만 한국도 40여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 제어에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F-35 도입에 대해서 전격 비판을 하며 한반도를 전쟁통으로 만든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의 분석과 같이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200km와 탄두 중량 500kg에 묶여 있었지만 오바마 정부 때 전격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도 2톤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적이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벙커버스터 GBU-57보다 두세 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점점 사거리 대비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당국과 꾸준하게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며 괴물 미사일이라는 현무4를 개발한 것입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은 2톤 정도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때문에 사거리를 많이 늘려나가기는 어렵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사실상 중국까지 모두 포함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 사드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는 미사일 개발이나 공개는 신중하겠죠. 그러나 사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가능하며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도 적지 않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은 거의 모든 전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실상 한국의 위협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항모와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해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한 국가에는 쉽게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최근 북한과의 평화 모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에도 적극 반영되어 주변국의 공격력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어 간다면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은 점점 더 늘어가게 되어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북한 재료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다. 일본은 현행 헌법상 상대 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9일 일본에서는 고노다로 방위상이 북한의 군사력이 일본의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 출석해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형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수단을 다양화,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능력이 예전과 달리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하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로는 사실상 방어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이지스 어쇼 시스템도 백지화가 됐으니 이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자는 뜻도 비칩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법상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입니다. 마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 원칙과는 상반돼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북한은 최근까지 연중 행사로 일본 바다에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와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재료 삼아서 적극적으로 공격 가능한 국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할 야욕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도 국방계획에 따라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을 대항한 억지력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본의 크고 작은 도발의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아베 총리는 이제 개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것인데 아베 총리는 4연임을 준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으로 아베를 10%가량 앞서지만 아베 총리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4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규 개정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4연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엿보겠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연내 중요한 해산이 아베 총리의 당 총재 4선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할 것이고 한국이나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국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무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 늘어날수록 주변 국가들도 쉽게 한국을 넘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터키가 우리 디펜스 브리핑 소식의 아이템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프랑스 공군이 라팔 전투기 일격을 얻어맞은 터키가 리비아 북부 알와티아 기지에 S-400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라팔과 S-400의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리비아 알와티아 공군기지에 강한 한방을 얻어맞은 터키가 리비아 북부 지역의 방공을 강화하고 남부 지중해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S-400 미사일의 전진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재 터키가 리비아 작전 지원을 위해 알와티아 기지에 F-16 전투기와 자국산 무인기, 호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것들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터키군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 S-400 미사일이 배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러시아에서 도입한 S-400 미사일은 전투기 표적에 대해서는 150km, 공중급유기 표적에 대해서는 400km급의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리비아 북부에 배치될 경우에 지중해 일대의 국제 항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터키는 S-400을 리비아에 배치함으로써 지중해 일대에 대한 전략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국 영토 내 인실력 기지를 드나드는 미국 스텔스 항공기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전략적 이점 때문에 S-400 이동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러시아가 최종 사용자 및 사용지역에 대한 허가 문제를 놓고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 S-400의 리비아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에 러시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터키가 S-400의 리비아 배치를 강행하면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동원해 S-400의 성능을 확인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칭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인 S-400과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라팔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 터키 좌충우돌 정말 참 희한하네요. 이 S-400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하면서 미국과 관계가 지금 거의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가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법안까지 마련해서 이 S-400을 차라리 미국으로 사오자. 그러면은 터키와 관계 끊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러시아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또 리비아에서는 터키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정규군은 아닙니다만은 푸틴의 개인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바그네르 그룹 용병들 3,000명이 지금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바그네르 그룹은 탱크, 장갑차는 물론이고 전투기까지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병입니까? 이거는 정규군인데 옷만 바꿔 입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그네르 그룹들이 수호이 24 그리고 미그 29 전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자국의 유전 이권 때문에 서로 싸운다면은 이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산 이 S-400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러시아 전투기인 수호이 24 그리고 미그 29를 격추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이 프랑스 라팔로부터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호크 60년대 물건인 호크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라팔 도저히 여기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400 가지고 전투기 표적에 대해서는 한 15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고 공중급유기나 수송기 같은 대형 기체들은 400km 거리에서 요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라팔은 전투기 표적이죠.
그러면 150km. 그런데 라팔이 이번에 알와티아 기지를 공격했던 것으로 보이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 스칼프죠. 그 스칼프,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55km니까 이거 지금 뭐 충분히 이 위치만 확인되면 이 스톰 섀도우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400 리비아에 갖다 놨다가 완전히 또 라팔에게 또 박살이 나서 러시아 완전히 또 체면 구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 라팔에게는 안 될 수 있어도 수호이 24 전폭기 그리고 미그 29 전투기 이 S-400에 자기네들이 팔았는데 박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정말 이 터키가 우리 디펜스 브리핑 이 소재를 자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야, 러시아가 또 정말 황당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020년대 중반부터 마하 4에 달하는 초고속 전투기 미그 41을 실전에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거의 뭐 우주 전투기 수준입니다.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역하는 미그 31 전투기의 후속으로 미그 41 전투기가 개발 중이며 오는 2020년대 중반부터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코얀 그레비치 관계자를 인용해 에어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미그 41은 현존하는 그 어떤 전투기보다 빠른 마하 4의 속도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개발사가 일부 공개한 이 전투기의 목표 성능은 그야말로 가공할 수준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4.3으로 설정됐고 마하 3의 초음속 순항 능력을 보유해서 러시아 영토 횡단이 가능한 것은 물론 우주 근처까지 상승해서 저궤도에 있는 위성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스텔스 설계를 이용해 적의 레이더에 전혀 탐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장거리 공대공 무기를 탑재해서 장거리 방공 능력을 갖추는 것도 미그 41의 핵심 개발 목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기를 2025년부터 초도 생산하고 28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이런 전투기, 이런 성능의 전투기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냥 뭐 상상도 해요. 이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또 이게 황당한 것이 뭐 우주 근처까지 올라가겠다. 아니 우주 근처까지 올라가면 그 희박한 공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형상을 가지고 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거기에서 또 연소는 뭐로 시켜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뭐 우리 이 공기 중에서 이런 정도 대기권에서 활동하는 이런 엔진, 이게 과연 우주에 가서도 제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은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정말 황당한 것이 이 미코얀 그레비치의 사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뉴스가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하 4.3을 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슈퍼 크루징, 즉 애프터버너를 가동하지 않고 마하 3의 속도로 초음속 순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엔진을 지금 수호이 57에 사용하고 있는 이스델리에 30, 그 엔진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수호이 57은 마하 2.0 뭐 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이건 어떻게 마하 4.3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뭐 제가 그 과학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반박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냥 인문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도 아니고 까보기도 전에 러시아제, 말도 안 된다. 이게 불과 5년 후 2025년에 전력화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의 이 뻥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생긴 전투기가 나올지 6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요코타의 기지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물자와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전역의 공군기지에 미군 대형 수송기의 착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군 수송기 기착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요코타 공군기지를 모니터링하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13일 하루 동안 요코타 기지에는 4대의 대형 화물기와
2대의 전략 수송기 등 무려 6대의 대형 수송기가 들어왔습니다. 미 공군이 임차해서 사용 중인 에어 트랜스포트 인터내셔널사의 767-300 화물기인 N376AN 기체와 747-400 화물기인 N707CK 기체가 알래스카 엘멘도르프에서 이륙해서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아틀라스사의 747-400 화물기인 N473MC 기체가 트래비스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옴니 에어 인터내셔널의 767-300 화물기인 N432AX는 엘멘도르프에서 요코타를 경유해 오산에 들어왔고, 미 공군의 C-17A 전략 수송기가 하와이에서, 또 C-5M 전략 수송기는 도버에서 이렇게 요코타에 들어왔습니다. 엘멘도르프와 도버, 하와이는 모두 공통적으로 미국의 대규모 공전부대가 해외 원정 작전에 나설 때 사용하는 발진 거점인데요. 최근 일본과 한반도 일대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공수부대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착된 이번 대규모 수송기 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미 공군 기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 공군 전략수송사령부에서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그런 비행기들 767, 747 이런 대형 수송기들이 4대가 하루에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C-17 수송기, 전략 수송기죠. 그리고 유럽 지역의 네이비실 거점인 이 출격 거점인 도버 기지에서 C-5 수송기가 역시 요코타로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는 이 요코타를 기착해서 다시 오산 기지까지 들어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오산 기지에도 뭔가 내려줬겠죠. 자, 그런데 엘멘도르프 그리고 하와이, 도버 여기는 특수부대 또는 공수부대가 이렇게 거점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부대들이 사용하는 또는 특수부대들이 사용하는 특수장비, 공수장비 이런 것들을 대거 싣고 들어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일본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 중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수부대 활동 또는 특수부대 네이비실 이런 특수부대 활동 기지에서 이런 대형 전략수송기, 대형 임차 화물기가 들어왔다. 이거는 뭔가 그런 정도의 장비가 들어왔지 않을까. 그러면 타겟은 누구냐? 뭐 우리가 뻔하게 북한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퍼뜩 할 수가 있는데,